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교수님. 예, 예. 자, 교수님 그 지난 주말에 토론도 있었고요. 또 예, 경선 후보 국민 면접 뭐 예, 그런 것도 있었는데 보셨나요?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봤는데요. 네. 대충 봤습니다. 네. 보신 소감이 어떠셨을까 싶습니다. 예. 먼저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좀 빈곤한 철학을 저는 먼저 좀 아, 지적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형식적으로는 흥행을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음. 저는 기본적으로 조중동 눈높이에 맞추기다. 아, 이렇게 이제 이걸 표현하고 싶고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교수님. 예. 예. 이게 결국은 뭐냐면, 조중동이라는 하나의 이러한 거대한 이 지배 세력의 논리를 이제 사실 수용한 거죠. 네. 지금 체화해가지고 음. 그 질서를 인정하는 속에서 그러니까는 그 자신들의 어쨌든 간에 입지를 만들겠다는 이런 거로 저는 이제 보여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론 개혁하고 검찰 개혁을 많은 촛불 시민들이 얘기했던 것은 음. 이 부분이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해서 부패와 반칙의 하나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정상화되기도 힘들고 미래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러한 인식에서 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이제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정면으로 사실은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사실은 이걸 지켜보면서 많은 이제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느꼈던 하나의 네. 짜증 같은 거였었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김혜영 면접관 같은 경우가 보여줬던 하나의 모습들. 이 모습은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던데요. 예. 일단은 제가 볼 땐 내용은 차치하고 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는 면접관의 기본적인 그러니까는 자세가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면접관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당에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예. 네. 무슨 뭐 그러니까 그 훈계하듯이 예? 이건 제가 볼 때 이분은 도대체가 예. 자기의 기본적인 역할이 뭔지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고 갑질을 그런 하러 모습을 나와요. 참 뭐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특정 후보,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에 대한 적대적인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근데 그런 면접관을 그러니까는 선정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하고 네. 우리가 후보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데 속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을 하는 문제하고 특정 후보를 그러니까는 마음속에서 부정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렇죠. 예. 면접관식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럼요. 비판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다른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고 부정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면접관이 그걸 판단을 합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김혜영 씨는 기본적으로 면접관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인 거고를 이번에 보여준 것이고 네. 그러한 사람을 그러니까 선택한 것 자체가 민주당 지도부에 이걸 그러니까 흥행이라고 하는데 조중동이 그러니까는 여기에 관심을 보이죠. 조중동의 관심이 흥행이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조중동의 프레임에 눈높이에 맞추는 이런 것을 눈높이에 맞추면 그게 바로 흥행이라고 하는 이런 등식화. 이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텔레비 토론에서는요. 텔레비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나온 얘기들에서도 보게 되면은 저는 좀 지금 우리가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국힘당하고는 차이가 있고 윤석열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제 서로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좀 경쟁을 하기보다는 말꼬리 잡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좀 워낙 이제 9명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1위에 대한 견제라는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예고됐던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는 적어도 지금 차기 4기 민주정부의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는 하나의 토론의 이 품격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네. 아유 참.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좀 먼저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말이래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주말을 좌우로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점령군 얘기가 네네네. 화제로 떠올랐잖아요. 네. 떠오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세균 후보가 오늘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논평을 내놨더라고요. 내놨는데 예. 뭐 점잖게 그러니까는 윤석열의 어떤 하나의 이런 이 소위 잔머리식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평을 하는 것 같지만은 네. 돌려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기본적인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의 어쨌든 간에 인식의 어떤 부족 이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표현을 가지고요.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역사학도기 때문에 네. 역사학도로서 이것은 사실의 팩트입니다. 미점령군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미점령군이 친일 세력을 그러니까 활용했다는 것도 팩트고요. 그렇죠. 학계에서의 예. 팩트입니다. 네. 이거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점령군의 목적하고 한반도에 살던 소위 말해서 조선 민중하고는 목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당시에 어쨌든 간에 소위 제국주의 세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소련과 일시적으로 손은 잡았지만은 그 이후에 소위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입장 속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단을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의도를 했었던 것이고 그걸로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 친일 세력들도 그러니까는 필요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을 그러니까 하나의 동북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우군으로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 사람들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이게 분단을 거부하고 완전 독립을 그러니까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미국의 목적하고는 서로가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미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는 미군이 다시 사용한 건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굴종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저는 이제 미국사를 공부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경제사를 전공한 사람이 흔치가 않거든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제 얘기를 하면은 미국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미국사를 공부한 거예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가서 한국 경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오르는데 저는 미국사를 가지고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네. 미국 갔으면 미국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지 미국 배우려고 하는 거지. 거기 가서 한국을 공부하려고 미국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한국에서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 미국 교수들이 몰라요. 모르는 걸 지도로 하려니까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미국사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이거는 미국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은 팩트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해방 이후에 미군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했었던 거죠. 다들 인정을 해요.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해가지고 미군이 이렇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미점령군이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들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아니 좋아하지. 자기들의 힘이
그렇게 세서 어느 나라를 점령했다는 건데. 아니 그리고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예.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서 그게 그러니까는 미국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미군들한테 미군을 이렇게 스스로가 알아서 그러니까는 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습게 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요. 네네네.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러한 정확한 그러니까 인식 그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나라 지도자들이란 것은 그 당연하게 그건 상수를 생각을 합니다. 상수를 생각하고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주장하는 데 속에서 얼마나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그쪽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제가 네. 적어도 접촉해 본 많은 엘리트들은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스스로 그러니까 기는 거하고 기면은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익도 제대로 그러니까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민주정부 그러니까 DJ라든가 노무현 문재인 때 외국에 나가면 특히 미국에 나가면 제대로 대접받는 이유가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아니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미 군정 시기를 얘기를 하고 그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 소위 일본한테 항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는 자신의 점령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건데 이재명 지사가 그 출발을 예. 지금 미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움츠러들어 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60, 70년대 그러니까 이 메카시즘 극우 반공주의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걸 정면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승부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참 진짜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한 나라의 총리까지 했던 분들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슬픔을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혹평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번 국민 면접인가요? 거기서 김경률 씨를 데려다가 또 발언하게 시키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김경률 씨는 최근에 이 조국 펀드 대법원 판결 결국 뭐 조국과 무관한 권력형 비리와 무관한 펀드로 이제 확인된 그 판결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조국 사태가 아니라 사실 윤석열 사태죠. 네. 근데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드러난 것이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소위 말해서 조국 전 장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는 저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제가 부족하니까 가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가지고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권력형 범죄를 해 몰아가지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그러니까 들이받은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게 없으면은 거 없었으면 이건 구태타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하여튼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요? 그렇죠? 내용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결국 뭐냐면은 윤석열이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욕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사권에 도전을 한 거고 나라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혼란에 몰아넣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건 검찰 구태타고 이거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반헌법적인 존재고요. 윤석열은요. 반사회적인 존재인 겁니다. 네. 저는 전두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전두환이 그러니까 군사 구태타 한 거나 검찰 구태타 한 거나 뭐가 다른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형식만 포장만 다른 것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하는 저는 이 보수층들이
보수층들이 그러니까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 지지한 건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였습니까? 윤석열이 절대적으로 옳았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래서 이 그 조국 전 장관이 들어서게 되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옳은 그러니까는 검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이게 이 지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 검찰의 독립성을 그러니까 제대로 수행하는 데 속에서 그러니까는 권력이 그러니까 하나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가 사실 성립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이 사기친 거잖아요. 사기친 겁니다. 이건 완전 사기예요. 사기를 했으면은 윤석열이 더군다나 쿠데타를 한 걸로 이게 드러났으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를 철회를 해야죠. 맞습니다. 예. 철회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30% 정도가 지지를 한다는 것은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지지하는 분들을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상적이지 않거나 뭐 정상적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 사안을 파악한 게 아니거나.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조중동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싫어하는 거죠. 예. 왜 자신들의 그러니까 특권의 재생산에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그게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요. 저는요. 상당수가 한 30% 정도가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그런 농담에 실제로 그런 이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얼핏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뭐 나라 팔아도 그러니까는 저쪽 영남 지역 한나라당 지지한다. 뭐 옛날에 이런 말들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왜 형성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를 저는요 주목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저는 이걸 가지고 박정희 시스템의 저는 산물이라고 봐요. 저도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뭐 학생운동하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이지만은 네. 저는 일찍이 뭐냐면 그런 거는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걸 내가 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가장 그한 건 뭐냐면은 박정희가 우리 사회에 폐해를 입힌 건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맹자가 사단을 얘기를 했듯이 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하고 다른 게 금수하고 동물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동물하고 인간하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식욕, 성욕, 그러니까 자신의 자손을 번식하려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인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비지심이 있죠. 무엇이 옳은지. 왜 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면서 왜 그렇죠? 정의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는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박정희가 장기 집권하면서 그게 가장 불편했던 거예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아마 모를 텐데 그 당시에요. 임꺽정이라는 드라마를 방송국에서 편성을 하는 것을 못하게 했었어요. 못하게 했었어요. 그 예. 시절이 왜 있었어요. 그러냐면은 예. 이게 뭐냐면 임꺽정 하게 되면 도적이 지배 세력이 볼 땐 도적이지만은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의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정의감을 이걸 불러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이걸 제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노래들도 그러니까 금지곡을 한 이유도 막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한테 뭐냐면 당신들은 그러니까는 그냥 당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냥 집중을 하고 소위 말해서 사회 정의니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 관심 갖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박정희 시스템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저는 몸소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 그 가족제도라는 것이 보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당시 박정희 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촌 관계라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아버지라든가 뭐 예삼촌이라든가 그 자녀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사촌이라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게 되면은 그냥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 자기 부모 요것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네?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친인척 관계도 굉장히 우리가 이 관계가 소홀해지고 한 이유가요. 네.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만을 그러니까는 이 그 아니만을 생각하며 살게끔 만든 게 박정희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권력에 저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탄압받고 하는 거 보면요. 근데 그거를 외면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외면을 시키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그걸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외면하는 것을요. 외면한 걸 정당화시키려다 보니까는 박정희 사실상 신도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그걸 만약에 자기가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 당시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은 붕괴돼 버립니다. 붕괴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뭐냐면은 한 30%가 그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박정희 18년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혜택 본 사람들. 소위 말해 동네 통반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혜택을 본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것이 무슨 뭐 예. 대의원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8년 집권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들이 한 30%는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떠들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은 박정희를 계속 지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체제 속에서 한 이게 70년 이상 진행되면서 북한의 지배층에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이해관계가 같이 한 사람들의 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지층이 굉장히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듯이요. 박정희 시스템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게 지금 여전히 한 30%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런 모양으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화되면서 이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DJ 정부라든가 노무현이가 되면서 처음에는 숨죽이고 있다가 민주화 정부들이 그러니까는 자유를 허용을 하고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 가지고 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는 자신들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막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패하고 불의한 세력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듯이 금수짓거리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정치 지도자는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금수로 살아간다면은 그 나라는 사실 그 고통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미래가 사실 보장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이들을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제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 어떻게 무슨 뭐 다 그럼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그러니까 방식이 뭐냐면 박정희 시스템의 기본은 뭐냐면은 부를 축적하는 데 속에서 소위 말해서 부패와 특권을 가지고 해왔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는 그러니까는 이게 부끄러워서도 하지 못하게. 예? 이게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을 제도화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뭐냐면 부패를 그러니까 없애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정화가 되어진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네.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흔히 말해서 실체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타협을 하려고 하거나 예? 이걸 통합을 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지금 그러니까 조중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언론을 그러니까 폐간하고 이런 것은 이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 법을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은 억지로 그러니까는 뭐 이것을 그러니까는 저는 폐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짓을 그러니까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건 단호하게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그러니까 타협을 하겠다라든가. 네. 예? 이걸 통합의 대상으로 간다든가. 통합이 어떻게 부패하고 어떻게 통합이라는 게 여기서는 부패하고 통합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물하고 똥하고 합치면 똥물이지 그게. 맞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바뀌지가 않는 거죠.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가름하는 데 속에서는 조국 사태를 가지고 윤석열 사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대충 보여요. 대충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국의 지금 일부에서 지금 하는 얘기들 한번 봐보세요. 조국의 강을 그러니까 뭘 잠깐만 여전히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러면서. 예. 그런데 조국이 그만큼 조국과 조국의 가족이 그만큼 희생을 안 했으면은
검찰이 이렇게 윤석열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까? 예?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요? 온 것이고 검찰들 정치 검찰들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인지가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게 특권층들인지가.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실 돌 던지던 사람들이 예? 돌 던진 사람들이 지금은 보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창피하다 보니까 자기를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국의 강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예? 거꾸로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조국이 왜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왜 부끄러워해야 돼요? 참 진짜. 아니 부끄러워하더라도 뭐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예. 그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단계에서 그것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권을 행사했고 또 기소권도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거는 도대체 그들은 아직 법원도 판단하지 않은 조국 가족의 그 범죄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을 해가지고 단죄를 그러니까 하려고 제가 하는 이제 계속 건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 조국이라는 것은 자연인이 아니라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네. 사회에서요. 검찰 네. 개혁의 상징이라고요. 예. 검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권층들이 자신의 특권을 재생산하는 것을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사실 말해서 그것을 방어해준 하나의 국가 제도였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특권층이 그러니까 특권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는 조국은 그러니까 조국 가족과 조국은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게 생매장 시킬 뿐만 아니라 네. 전염병 취급을 사회 전염병으로 이걸 취급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조중동이라든가 우리 사회 특권층 그 정점에는 재벌들 이런 게 있지만 하여간 특권층들의 프레임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는 국힘당하고 특권층하고 차이가 없다. 소위 말해서 한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네. 그 민주화 운동할 때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예.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네. 이 공직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네. 공직을 어떤 기관장을 하던가 국회의원 하다 보면요. 본인이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는 엄청난 주류로 출세한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간에 일반 셀러리맨들보다 높은 어쨌든 간에 녹봉을 받고 예? 녹봉을 받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사회에 예우를 해주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의원님 하면서 무슨 장님 하면서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그 생활에 이제 이게 녹아들면서 그러니까 옛날 시절 그러니까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더 이상이요. 예? 그 허벌판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민중 팔아가지고 뭐 가던 거 이런 걸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는 하나의 신주류로 기존의 특권층의 하나의 거기 편입돼가지고 네. 신주류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신주류로 살고 싶은 과거의 비주류. 그렇죠. 그게 구악을 대체하는 신학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들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네. 70년대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학생운동 가면서 제 선배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네. 선배들 학생운동 하는 걸 보면서 정치학과는 제가 그 당시에 공예학과다 이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학생운동하는 많은 이 선배들 보니까는 제가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들 결국은 배지 달려고 이거 운동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출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시나 고시 패스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신분 상승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거 안 하면서 집안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학생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뭐 탄압받고 있었던 거라게 되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훈장이 돼가지고 그 훈장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도 되고 뭐가 되는 아니면 뭐 저쪽에 스카우트 되거나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런 걸 보고서는 그런 걸 4.19 선배라든가 뭐 민천 이쪽에 그 70대 이런 학생운동했던 선배들을 많이 보면서 이거 정치학은 이거 공예학이라서 저는 정치학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못 느낀다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그 선배들한테 제가 그 당시에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 삶을 살 거면은 처음부터 아예 운동을 하지 말아라. 네. 예? 운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거는 과거부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저는 대표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대표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는 이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게 되면 그런 소위 말해서 젊었을 때 소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한 상태 속에서 공직까지 맡게 되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추함을 보여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정당화 시키려다 보니까는 더 취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변한 모습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대중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의 모습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발 좀 이 추함을 그러니까 잠깐만 합리화시키려고 잠깐만 그러지 말고 조국의 네. 강인이 이런 타령하고 앉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냥 저희 말해서 허벌판으로 다시 나가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하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한국 정치가 어떻게 이 밭을 갈아야 하는지 그 리모델링 돼야 하는지 그 큰 그림까지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오늘 보니까는 뭐 예. 저기 권경애 변호사가 책을 냈다는 게 뭐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 중앙일보 인터뷰한 거요. 그래서 거기 한번 쓰는 표현을 보세요. 예. 쓰는 표현을 보면 나치즘이라고 문재인 정부로 했어요. 그래요. 도대체가 아니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 예. 나치즘이 뭔지는 알고선 쓰는 용어를 쓰는지. 나치즘이었으면은 지금 어디 책도 갔겠죠? 못 냈죠. 끌려갔겠죠.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김경률하고 윤석열 인식이 뭐가 다른가? 권경애하고 국힘당 인식이 뭐가 다른가? 네. 진중권하고 조중동의 인식이 뭐가 다른가? 저는 이걸 누가 차이를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면접관을 시키겠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문재인 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4기 민주정부에 그러니까 지금 개혁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사람 후보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입장과 다른 게 아니라 아니 테러를 가한 사람들입니다. 테러를 가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면접을 시키면 그 결과는 뻔한 거죠, 뭘.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민주당 내부에도 있는 거죠. 네. 김혜영 씨 같은 경우 그렇게 보여준 거죠, 뭘. 강훈식도 커밍아웃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 경선위원회는 이걸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신뢰를 잃었어요. 새로 바꿔야 돼요.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예. 신뢰를 잃기 때문에 이건 비대위로 다시 또 구성을 해가지고 이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지도부 자체가 이게 붕괴돼 버립니다. 잘못하면요. 네. 네? 지도부의 권위가 이게 붕괴돼 버려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백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